제가 1년 조금 안 됐는데요. 네. 하계역 바로 옆에 있는 한신 청구 아파트의 청구 아파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예, 단기 목표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매도 타이밍이 언제쯤이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거주 중입니다. 네, 실거주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단기적 투자로 생각을 하셨지만 이 중장기적인 전망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계동 한신청구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아파트잖아요, 얘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우리가 구입을 하든 팔든 매도든 매수든 우선 매도 매수 타이밍부터 볼게요. 네, 아파트는 매도 매수를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처음부터 10년, 20년, 30년, 100년 쭉 일정하게 오르기만 한다면 매도 매수 타이밍이 없잖아요. 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매도 매수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자, 우리 뭐 말씀만 나눴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자, 이 지점에는 최고 꼭지점이에요. 가장 최고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최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최저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사면은 수익률은 최고 극대화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 지점이 매도 매수 타이밍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그것이 매도 매수 타이밍 지점은 아닌 거예요. 왜? 가장 꼭대기에서는 사람들이 파고 싶은 이 지점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겠죠. 네,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은 이 시점에서는 절대 안 사겠죠. 예, 맞습니다. 최고점이니까요. 그럼 최저점은 그 반대겠죠. 예, 그러면은 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올르더라도 팔 때 안 팔려버리면은 파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려면은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고자 덤빌 때 그 덤비는 구간 중에 저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격이 쭉 상승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냥 계속 상승이 되는데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가까이 가면은 이 시장은 크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정부 정책이 고점 부근에서는 지금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사는 사람은 박살내겠다 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모든 정책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곧 매도 매수자들도 두려움을 느껴요. 야, 이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하다. 야, 이게 뭘 이렇게 가? 이 말이 돼?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 이때는 거의 꼭지점에 왔구나. 최저점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점 가면은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와서 제발 어떤 걸 사더라도 내 세금을 별로 안 받을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완화 정책, 다 푸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님은 언제 구입을 했냐면은 가장 비쌀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부 정책이 다 나와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은 그 꼭지점이 되기 전에
그 지점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점에서 파는 사람은 팔아야 되는 거고 거기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매수자들은 그때부터는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점수로 따지면은 100점 만점이라면은 한 8, 90점 정도 수준에서는 무조건 파는 사람은 팔아야 돼요. 그래야 매수자들이 요거 사면 좀 더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2021년도 아니고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제가 혹시 저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3년여 전부터 이거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어쩌면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제가 이 아파트 사는 걸 반대했었어요. 이유는 코로나 올 줄은 몰랐고 이 이유는 너무 고점 부근에 왔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급상승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급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뻔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구입하신 그 시기는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매도 타이밍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집을 팔았는 사람이 조상님이 되어서 시청자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절대로 팔리지 않는데 시청자님 만나고 팔린 거야, 그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소리 들어보면 조금 아직은 뭐 5, 60대로 보이지는 않고 30, 40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과거에 2007년도 있잖아요. 네. 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최고점이었었어요. 2001년도부터 7년 동안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8년도 금융위기에 접어들면서 주춤하면서 살짝 반등 기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09년도부터 쭉쭉쭉쭉 내려가기,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의 그 모습과 별반 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2021년을 고점이다. 그리고 22년은 꺾인다. 꺾였다고 해서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다. 살짝 반등한 기미가 다시 나타날 거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가격이 쭉 지속적 상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아파트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는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최저 바닥이 0이라면은 한 20 정도까지 다가갔을 때,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한 무릎 밑으로 쏠 갈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걸 지나가 버리면 팔려는 사람이 안 팔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봤었을 때 애초부터 이거는 시청자분님이 매수 타이밍 자체가 절대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타이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전망이라는 걸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전망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동네 이게 재건축이 되고요, 리모델링이 되고요, 뭐가 되고요, 도로가 나고요, GTX가 들어오고요, 뭐가 들어오고 이런데 이 동네 어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지역적인 설명이에요. 지역적인 설명.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아파트라는 거는 첫 번째 거시적인 흐름, 큰 거시적인 세계적인 거시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거시적인 흐름, 이거는 경제 여건과 맞물려서 가요. 경제 여건. 그런 거시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시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거시적인 흐름은 산이다, 숲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시적인 흐름은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산 자체가 아예 나무가 살기 힘든 바위산이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미시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은 산 자체가 나무가 살기 힘든 바위인데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또 특히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물건들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시적인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미시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적인 흐름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기가 돈이 풀렸던 것들 그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도 같이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겠죠.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심리가 꺾이죠. 심리가 꺾이니까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꺾여서 내려갈 때는 금리를 내려도 다시 반등을 안 해요.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심리가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그것이 다시 되살아날 때까지 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1, 2년 만에 바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없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꼭지점에서 거의 6, 7년은 가야 돼요. 그럼 21년이 꼭지점이라면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본 데는 27년 내외, 28년 가까이 가야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중간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시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부동산 시장은 꼭지점을 통과하면서 다 꺾였죠. 세계적인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이 다 지금 꺾였어요. 전부 다. 타이밍은 있지만 거의 흐름을 같이 맥락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하나고 전 세계가 하나라는 뜻은 전 세계의 돈 흐름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시적인 흐름이에요. 미시적인 흐름이 이제 뭐냐면은 자,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좋은 점, 단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청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을 한다. 이게 이제 80년대 지어졌으니까 재건축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해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사업성이 별로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업성이 좋다 이 말은 현재 그 땅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현재 상태가 법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는데 넓게 지을 수 있는데 너무 작게 지어졌어. 그러면 부수고 새롭게 지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건물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얼마만큼 면적을 지으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용적률이라는 거예요. 용적률. 그러면 이런 용적률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용적률을 내 멋대로 어기면 살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재 상태로 여기 있는 청구 아파트는 그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거의 다 찾아 먹었다고. 그럼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될 거다. 이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첫째 공사비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이니까. 공사비 많이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점점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도 야 이거 분양이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되니까 또 늘어나겠죠. 물론 초창기니까 중간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에는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겉으로는 제가 지난주인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잠실에도 한강변도 올라간다 뭐 어디 여의도도 올라간다 어디도 올라간다 끊임없이 재개발 재건축 막 하는데 뭐 무슨 뭐라 그러죠 모아주택을 한다 전체를 하지만 전체가 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우여곡절이 겪게끔 돼 있어요. 전체가 이걸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거는 돼요. 어디든지 잘 돼요.
그런데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내고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겠느냐. 해봐야 남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질질질질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아주 특수하게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시는 오로지 호재 하나가 뭐냐면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인데 재건축 사업성은 담보하지 못한 그런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이 재건축 되기만 하면은 아, 이건 완전히 대박이야 할 정도로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구입하신 그 가격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더 올랐으면 올라지.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신 가격, 여기 몇 평을 구입하셨죠? 24평입니다. 24평을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8억 2천이요. 예? 8억 2천. 이제 8억 2천에 구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24평을 재건축을 해서 신축을 받는다 칩시다. 이 동네가 지금 신축이 되었어. 여기 24평이 신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24평이 얼마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예상. 몇매가? 한 12억 예, 좋아요. 정도. 12억을 저는 맥시멈으로 보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신축이 되어서 내 돈 하나도 안 넣고 8억만 딱 넣고 앞으로 추가 부담금 1원도 없다고 했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지금 약 한 3억 몇천에서 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짓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이 3, 4억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는요.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시세가 만약에 떨어져서 이 동네 20평대 시세가 10억 미만 가면요. 지금 10억 미만 많습니다. 12억이 절대로 이거 낮게 잡은 금액 아니에요. 저는 10억 밑으로 봐요. 네. 10억 밑으로 가면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추가 부담까지 생각하면은. 그러면 현실적인 가격은 이거보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가 밝지 못하다. 절대로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실망이 많죠. 아니요.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꼭 제가 이제 이왕 이렇게 저하고 연결됐으니까 예. 직장 다니고 바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토요일 날 해요. 예, 예. 본인이 직접 세미나에 참가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직접 한번 세미나를 들어보고 나서 예. 그런 다음에 제 세미나를 왜 와야 되는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지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를 느낄 거예요. 네. 앉아서는 절대 못 느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어찌됐든 오늘 상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는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